What's up, you guys? We can dance.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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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진로 코칭 어시스턴트 대도수관입니다. 어떤 노래를 부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심리 상태가 대충 보이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노래방에 갔다고 가정해 봅시다. 예를 들어서 1번 방에는 이런 노래 소리가 들립니다. 넘어지진 않을 거야. 나는 문제 없어. 야, 이거 민망하다. 야, 이런 노래는 이제 우리가 면접에 떨어지신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좀 많이 부르죠. 자, 그리고 2번 방에는 이런 노래 소리가 들립니다. 잔인한 여자라 나를 욕하지는 마. 이런 분들은 이제 우리가 스트레스 해소하러 오신 분들이겠죠. 자, 니즈는 3번 방에 들어갔는데 종료 시간 1분 남았어요. 그럼 마지막 노래로 뭘 고를 거예요? 그렇죠, 이 노래 친구요. 마지막에 이 노래 부르면서 친구들이랑 우정을 화합하면서 끝내는 마무리 노래. 딱 좋아요. 와, 누군가의 마음이 궁금하다면 오늘 대도서관 잡쇼와 함께 해주십시오. 심리학자 김경일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의 참여서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심리학자 김경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자면토의 과거를 낱낱이 파헤쳐보는 시간. 인간의 마음을 꿰뚫어보는 심리학자 김경일. 그는 누구인가? 딱 벌어진 어깨에 다부진 체격의 소유자 김경일. 왠지 운동했을 것만 같은 느낌적인 느낌은 팩트였습니다. 어린 시절 테니스 선수였던 그는 고2 때 부상으로 운동을 그만둔 후 대학 입시를 치르기 위해 공부를 시작하게 됐는데요. 테니스 선수셨다가 지금 그만두셨어요. 남들은 고등학교 3년 내내 공부하고 야자까지 하는데 딱 1년 반만 하고 K대 합격. 머리가 많이 좋으셨나 봐요. 네. 제가 머리가 되게 좋은 줄 알았어요. 대학원에 있는 조교 형들이 저한테 IQ 검사 한번 해보자고. 네. 어떻게 나왔나요? 그랬더니 지극히 평범한 IQ가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네. 뭐 IQ가 사실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죠. 네. 네. 아마 똑똑하셨을 것 같습니다. 자, 넌 왜 사람을 째려보니? 라는 오해를 달고 살 만큼 사람을 관찰하는 걸 좋아하던 그는 사람을 공부하는 학문 심리학과에 진학하게 됩니다. 졸업 후에 공부가 부족하기보다는 학교가 좋아서 대학원에 가게 되는데요. 어떻게 학교가 좋아서 대학원에 가실 수가 있어요? 네. 아니, 왜냐면 저는 네. 학교 가서 운동을 주로 하니까 네. 교실에서 이렇게 앉아서 책상 옆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공부하는 친구들이 그렇게 부럽더라고요. 옛날에 운동하셨던 네, 시절에. 네.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우리 추리닝이라고 부르는 그 옷을 맨날 입고 다녀서 네. 청바지 입는 것도 너무 부러웠고 네. 그래서 이런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라고 가봤는데 너무 제 적성에 맞는 거예요. 네. 그래서 계속 있어야지. 좋습니다. 대학원에 진학해 심리학을 공부하다 보니 심리학이라는 학문이 세상에 나가면 많이 써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쉽게도 연결고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미국으로 건너가 텍사스 대학교에서 심리학 박사학위를 따고 심리학자의 길을 걷게 됩니다. 현재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시고요. 아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부설 창의력 연구센터장도 맡고 계십니다. 나를 이해하고 사람을 이해하고 살아가는 데 힘이 되는 심리학을 연구하기 위해 그는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봅니다. 박수 주십시오. 네. 다른 사람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는다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일 것 같거든요. 그 심리학 도대체 어떤 학문입니까? 심리학의 사전적 정의는 뭐 잘 아시겠지만 인간의 마음을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학문. 과학적이다라는 건 객관적이다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객관적이다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실체가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실체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숫자죠. 네. 숫자.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을 숫자로도 표현할 만큼 정밀하게 측정해내는 학문이 수치화시키는 거예요. 네네. 네. 심리학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심리학은 철저히 경험과학입니다. 경험의 누적이 많아질수록 내가 더 그 주장을 믿을 만하다는 얘기가 되는데 경험의 양이 결국은 관찰, 사례, 데이터 뭐 이런 것들이죠. 실험도 굉장히 많이 하시죠. 굉장히 많이 하죠. 네. 1950년대, 60년대부터 시작됐던 그런 수많은 실험들을 보면은 네. 결국은 인간이 자기가 타고난 성격도 중요하겠지만 네.
인간이 상황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가 네. 그런 것을 보여주는 실험들이죠. 환경이 사람을 바꾸는 거. 엄청나게 바꾸죠. 네. 심리학자들은 성격보다 상황이고 능력보다 상황이다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심리학은 그래서 그 상황을 설계해주는 학문이라고 우리도 또 많이 부르기도 하죠. 심오하네요. 저도 심리학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여러 가지 미국 드라마를 많이 봤거든요. 얼굴 표정을 보면 이 사람이 뭔가 거짓인지 진실인지 보고 그런 것들을 판단하더라고요. 심리학자들이 중요하게 보는 연구 중에 하나가 네. 인간이 자기의 의식대로 혹은 자기의 의도대로 통제를 할 수 없는 네. 인간의 무수한 신호들을 잡아내는 연구들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말의 뒤끝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네. 아니면 눈꼬리가 어떻게 근육이 움직이는가 네. 입모양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내가 거짓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일종의 거짓말 탐지기들이 우리 몸 안에 엄청나게 달려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외국 드라마들 중에 이제 심리학과 관련된 그런 콘텐츠들을 많이 다루는 쪽에서는 네. 나중에 엔딩 크레딧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걸 보시면 네. 거기에 이제 심리학자들 이름이 꽤 많이 나와 있는데 자문을 되게 많이 하는군요. 네, 근데 그 중에 제가 아는 아주 절친한 심리학자들도 꽤 있더라고요. 그때 외국에서 공부하실 때. 좋습니다. 심리학도 분야가 굉장히 다양할 것 같아요. 네. 뭐 저희가 잘 몰라서 그런데 어떤 분야가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저도 일일이 다 열거를 하면 꼭 뭔가가 빠질 정도로 이제 그렇게 분야가 많아요? 많은데요. 네. 네. 뭐 임상심리학, 네. 상담심리학, 뭐 건강심리학, 뭐 저는 인지심리학, 인지심리학, 네. 발달심리학, 광고심리학. 굉장히 분명히, 많네요. 지금 제가 절반도 다 못한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네. 그 중에서 혹시 제일 좀 인기 많은 분야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이 좀 있나요? 옛날부터 한 네. 20, 30년 전부터 제일 인기가 많았던 거는 역시 이제 임상심리학이나 상담심리학이죠. 네, 왜냐하면 이제 심리학하면 보통 이런 거 생각 떠오르시잖아요. 뭐 우울, 불안, 강박, 공황장애, 다중인격, 뭐 심지어 사이코패스. 네. 그러니까 약간 이제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혹은 어려움이 있는 분들에 관련된 이야기들. 네. 그런 것과 관련된 심리학을 주로 하는 임상심리학, 상담심리학. 네, 제 분야라서 드리는 말씀은 아니지만 인지심리학도 인지심리학. 네. 인기가 많고요. 네. 그리고 뭐 산업심리학, 소비자심리학, 그다음에 건강심리학, 뭐 사회심리학 이런 분야들도 계속 확실히 많이 사회가 연구하세요. 발전하면서 필요한 분야들이 더 인기가 많아지는군요. 저희는 인지심리학 하면은 좀 어떤 분야인지 좀 약간 아직 잘 감이 안 오거든요. 인지심리학은 그 생각의 작동 방식의 인과관계를 그려내는 학문입니다. 네. 좀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 생각의 설계도를 그리는. 생각. 네, 이 사람이 네. 어떻게 생각할지를 그렇죠. 좀. 그 다음 생각이 있고 그 다음은 어떤 일이 벌어지며 다음으로 그로 인해서 다시 또 어떤 생각을 하고 최종적으로 행동까지 어떻게 만들어지나. 야, 거의 예언자 수준. 네, 이 지금 프로 재밌- 차트를 그리는 학문입니다.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저희들이 그린 설계도가 또 재밌게도 또 다른 곳에서도 많이 응용되죠. 인간처럼 생각하는 기계를 만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인공지능이라고 불리는. AI, 네. 네네네. 그래서 AI 연구자들과도 저희가 굉장히 많이 같이 연구를 하죠. 심리학자와 함께 같이 이렇게 네. 협업하시는군요. 어떤 단어를 쓰는지 그리고 또 어떤 표현을 많이 쓰는지를 통해서 그 사람 심리를 알 수 있다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상당 부분 사실입니다. 네. 만약에 우리 청문회나 아니면 이런 수사 장면에서 우리 거짓말하는 분들 많잖아요. 네, 그렇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면 거짓말 안 하는 사람들은 네,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근데 네.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표현 쓰시는 분들 계시죠. 굉장히 많아요. 네. 네. 이거 근래에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이제 이걸 가지고 선어말 어미가 길어진다, 많아진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우리말에서 이렇게 뒤가 길어지고 있다라는 건 거짓말의 인디케이터, 즉 신호들, 징후들입니다. 네. 그래서 왜냐하면 이것들은 의식적으로 통제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네. 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인식을 하고 있으면 내 말이 짧아지는 걸 두려워해요. 감정적으로 훔칠까 봐. 얘기하기 힘드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경향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게 없는 거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이런 생각들을 무의식적으로 반론을 내미는 거죠. 재밌다. 네. 또 그런 것도 또 있습니까? 하나만 더 가르쳐 주시면 좋을 대표적인 게 인칭대명사입니다. 인칭대명사요? 나, 너, 우리, 그들 뭐 이런 것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인칭대명사의 사용 빈도, 그러니까 얼마나 말에서 인칭대명사를 적절한 걸 많이 쓰느냐, 쓰지 않느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네. 저희가 그 자살한 시인들이나 자살한 화가들, 자살한 문인들의 네. 일기를 분석해 본 적이 있는데요. 그래요? 자살한 날로부터 6개월 전까지의 그 기간이 네. 그 사람의 다른 시기보다도 1인칭 단수대명사의 나라고 하는 표현이 폭발적으로 증가해 있어요. 나는 뭐 했다. 네, 나는 네, 네. 이렇게 되는 거군요. 네, 그러니까
내가 나만 보기 시작하는 거고 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느낌을 가지게 돼서 또 그런 거라고 볼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1인칭 단수대명사인 나 이런 표현이 너무 많이 나타나면 예전보다 혹은 평상시보다 네. 그게 그래서 우울증의 신호라고 얘기를 하고요. 네, 그리고 나가 너무 없어요. 아예 없는 내가 경우도 나이 있어요. 아예 없습니다. 네. 네. 그럴 때는 대부분 그게 또 다른 거짓말의 신호이기도 합니다. 인칭 대명사들을 연구를 해보면 굉장히 재미있게도 그 사람의 이전의 말과 지금 말을 비교하면서 이 사람이 어떤 상태인가를 추리해내는 거를 잘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아주 거짓말 탐지기 수준인데요. 그래서 이런 그 수사기관이나 아니면 수사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기관들, 그러니까 미국 드라마에서 보시는 뭐 CSI 같은 네. 우리나라에도 대응되는 기관들이 있을 텐데 거기에 가시면 실제로 눈, 말, 이런 사소한 동작들, 근육의 움직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사람이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아내는 그런 그 작업을 하는 일을 하는 분들이 꽤 많이 계세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심리학을 연구하신 그렇죠. 분들이 하시는 거군요. 저희랑 늘 같이 네. 세미나 하시고 같이 연구하시고 같이 또 이제 그 논문도 읽으시고 그러시죠. 그러네요. 네, 우리 잡수 제작진분들이 저를 한번 분석해보는 코너를 갑자기 마련했다고 합니다. 예전에 찍었던 장면들이 있거든요. 그 화면 한번 같이 보실까요? 자, 보시죠.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 교수님, 저의 심리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요? 첫째 제가 가진 느낌은 네. 참 말씀을 조리 있게 잘 하시는구나. 자기 감사합니다. 주장을 잘 표현하시는구나. 인칭 대명사를 적재적소에서 네, 잘 사용하세요. 제가 의사가 되고 싶다고 치면 제가 지금 40살인데 저만 하더라도 우리 어른들은 계속 기본 교육만 던지고 있는 거예요. 일단은 자기를 낮추면서 게다가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 것 같아요. 확실하지 않지만 나는 의견을 얘기할 때와 네. 그다음에 어떤 사회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을 때 분명히 얘기하실 때가 확실히 그 단정적인 것과 그다음에 약간은 여지를 열어놓는 표현을 잘 쓰시는 것 같아요. 찾아줄 수 있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애들이 진짜 시험에 스트레스를 받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비석치기 하고 이러고 놀았었거든요. 이제 장점 얘기해 드렸으니까. 네. 단점도 있었군요. 네. 근데 저도 마찬가지고요. 네. 모든 사람의 언어가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네. 인지심리학자들뿐만 아니라 언어를 분석하는 그 심리학자들이 네. 많이 보는 게 접속사예요. 접속사. 말씀을 하시면서 다음 내용도 좀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제가 말하면서도 다음 것들을 계속 생각하는 약간 네. 그런 타입이거든요. 네, 그때는 항상 어디서 뭐가 짧아지냐면 네. 접속사가 짧아집니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쉬시지를 못하고 빨리 다음 내용을 또 가야 되니까 라는 표현을 계속 해왔어요. 네. 교육 방식이 이걸 따라오질 못해요. 그러니까 계속 기본 교육만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은 전체 사회 전체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찾아주기 위해서 와, 저를 정확하게 파악하셨어요. 네. 부끄러워. 영화에 보면은 외국 같은 경우는 정말로 심리학자 분들과 같이 대화하는 게 법적으로 아예 정해져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좀 그런 게 부족하죠. 산업사회 거치면서 이제 개발도상국으로 벗어나고 이런 아주 그 격변의 40~50년을 네. 보내면서 네. 사실은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시스템을 많이 발달시켰는데 이제 거기에 아직 심리적인 것이 아직 쫓아오지 못하는 거죠. 직장에서 어떤 분이 교통사고에 당했다면 전부 다 이렇게 하죠. 푹 쉬어라. 네. 무리하지 마라. 사람 때문에 고통받으면 스트레스 받거나 사람한테 폭언 듣고 막 이렇게 아니면 뭐 부장님한테 혼나고 선생님과 뭐 친구들과 관계 안 좋으면 우린 그냥 한잔하고 잊어라. 뭐 이런 맞아요. 얘기. 네. 근데 재밌는 건 심리학이 발달된 나라들 중에 상당수는 이렇게 사람과 갈등이거나 하거나 아니면 사람 때문에 힘들었을 때를 마치 교통사고 당한 사람처럼 대해주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상처가 있는 것과 똑같이. 네. 네. 심리치료 분야에서 일하고 싶은데 어떤 심리학을 전공하면 되나요? 라는 질문이 좀 있습니다. 임상심리학이나 상담심리학 네. 관련된 전공을 하시면 좋고요. 하지만 왜 그게 다양한 분야가 또 따로 있습니다. 산업 및 조직심리학 전공자들이 또 스트레스와 관련된 연구들이나 왜 직무탈진이라 그러죠. 번아웃이라는 거. 그거 전공하시는 분들이 또 따로 그 치료와 관련된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또 네. 발달심리학도 따로 있죠. 그러니까 아동들. 네. 이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나는 어떤 행위를 할 때 제일 좋은가, 제일 신나고 나가 즐거워하는가, 거기에 맞는 심리학들이 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심리학을 전공하고 각 직업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분들을 우리 잡쇼 카메라가 찾아가 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잡쇼 카메라가 만난 첫 번째 심리학 전공자는 바로 이 연구소에 계시는 분인데요.
여기 계시네요. 법심리연구원은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범죄자의 행동과 범죄의 원인을 연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인 나라 한국. 경찰청 프로파일러 출신인 서종환 연구원의 주 연구 분야는 바로 자살 사건인데요. 자살자를 연구하기 위해 심리 부검을 합니다. 어떻게 죽었는지 알기 위해 신체를 부검하듯 자살자의 유가족을 면담하고 자살자가 남겨놓은 흔적들을 조사해 자살에 이르게 된 원인을 밝혀내는 거죠. 그 자살 사망의 방식이 명확하지 않을 때, 그래서 이것이 자살인지 타살인지 사고사인지 자연사인지를 좀 더 밝혀내는 과정에서 충분히 활용될 수 있는 것이고요. 왜 그 사람이 자살에 이르게 됐는지, 그 원인이 뭔지, 또 그와 관련된 주변의 위험 요인이 뭔지를 탐색해내서 자살 예방책을 마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요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사이코패스에 관한 연구도 하는데요. 관련 자료 및 범죄자 대면 조사를 통해 미래에 다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는지 위험성을 평가하고 사이코패스인지 밝혀내는 겁니다. 법심리학 전공하고 나서 진출할 수 있는 분야는 많습니다. 이제 수용인들을 치료할 수 있는 심리치료 전문가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실제 이제 경찰청에서 활동하고 있는 프로파일러들, 향후 어떤 형사사법 제도에서의 심리학자들의 역할이 굉장히 또 높아지고 있고요. 자, 다음은 이곳으로 갑니다. 잡쇼 카메라가 만난 두 번째 심리학 전공자는 이상하게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상담 심리 전문가입니다. 심리 상담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지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되는데요. 아동의 경우는 놀이할 때의 행동을 관찰해 심리를 진단하고요. 말보다 감정을 더 쉽게 표현할 수 있는 그림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네 들어오세요. 본격적으로 상담이 시작됐습니다. 상담하고 나서 이제 저도 제 나름대로 상담 내용은 내담자의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패스. 이라고 적어서 심리 상담가는 내담자가 들려주는 이야기에 공감하면서 심리 상태를 진단하고 치유 계획을 세웁니다. 상담이 끝났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상담 내용을 정리하는 일이 남았거든요. 상담 중간에 너무 기록에 많이 하려다 보면 그 내담자의 미묘한 단서들 그리고 중요한 상호작용들 이런 걸 놓칠 수 있기 때문에 기억이 없어지기 전에 상담 기록지를 이제 완성을 합니다. 교육 과정으로서는 해당되는 대학원을 석사까지 나오도록 요구되고 있습니다. 수련 활동으로 인정되는 어떤 활동도 있습니다. 그것들을 1년 내지 3년을 충분히 다 활동을 이행하시고 관련 자격증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자, 잡쇼 카메라가 만난 마지막 심리학 전공자는 바로 직관적인 디자인으로 사용자의 편의를 돕는 UX 디자이너입니다. 기대를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있었잖아요. UX 디자인은 사용자가 제품이나 서비스를 사용할 때 경험한 것들을 고려하여 소비자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는 디자인을 말합니다. 그럼 UX 디자이너는요? 사용자의 경험을 디자인하는 사람입니다. 모바일 앱이나 PC 웹의 화면을 사용자한테 최적화된 화면을 설계를 하기도 하고 사용자 인터뷰를 통해서 사용자에게 맞는 서비스 기획을 하는 일도 하기도 합니다. 기존의 왓을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러다 말고 카드놀이 하는 거 절대 아니고요. 아이디어가 막히거나 컨셉트가 바뀌었을 때 브레인스토밍을 하는 겁니다. 그쵸? 긴급한 상황일 때 손으로 조작을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보안이 했을 때 음성을 갖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람은 눈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움직이거나 위에서 아래로 이제 움직이는 성향이 있는데 그때 중요한 UI 요소가 아래쪽에 하단에 배치가 되면 사용자는 그걸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특성을 잘 파악을 해야 토스 사용해 보시는 거 어떠셨어요? 이렇게 사용자의 특성을 고려한 UX 디자인을 개발하기 위해 사용자 조사를 자주 하는데요. 바로 심리학이 빛을 발하는 순간입니다.
더치페이를 하시나요? 아니면 누군가 한 명이 이렇게 긁는? 다양한 질문을 통해 사용자의 속마음과 평소 습관, 패턴, 제품에 갖는 가치관, 태도 등을 알아내기 때문이죠. 이렇게 사용자 경험을 바탕으로 개발해 큰 성공을 이룬 대표적인 UX 디자이너로는 사진에 해시태그 기능을 추가하여 검색을 쉽게 한 사진 공유 어플, 위험한 날개를 선풍기에서 없애버린 날개 없는 선풍기 등이 있습니다. AI나 사물 인터넷 아니면 빅데이터 등 이제 융합 산업이 굉장히 발전을 해오고 있기 때문에 기기와 사람을 연결시켜주는 UX 디자이너는 좀 점차 어떤 분야에서든 필수적으로 필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심리학 전공자를 만나본 소감. 잡쇼 시청자 여러분, 심리학 전공하면 할 일 참 많습니다. 심리학자가 되기를 잘했다고 생각하실 때는 언제십니까? 저 사람은 왜 저런 행동했어? 그다음에 나는 왜 이런 거야?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잖아요. 네.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요. 왜 공부 잘하냐면 질문을 많이 받아서 그렇습니다. 아, 자기도 그 질문에 대답을 해주는 과정에서 이건 아직 잘 모르는데 네. 여기는 설명이 막히네. 그러니까 자꾸 더 찾아보게 되고 공부하게 되죠. 더 알게 되죠. 하루에도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몇십 개를 받으니 몇십 번의 동기부여가 됩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로서 제일 좋은 건 뭐냐면 매일매일 공부를 시켜주세요. 그렇다면 반대로 심리학자가 되시고 나서 좀 약간 단점이랄까? 그런 게 좀 있으신가요? 있죠. 모든 직업이 다 100%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니니까요. 네. 심리학자 한 5명과 그다음에 이제 전혀 다른 일을 하는 또 한 5명 정도가 잠시 어디 이제 그 회의를 갔었는데 네. 회의 장소가 좀 이렇게 그 휴양지가 있어가지고 좀 경치가 좋은 데 있었어요. 다른 일 하시는 그 5분은 야, 경치가 너무 좋다. 이러고 이제 경치를 날씨도 즐기고 좋고 있어요. 경치도 좋아 막 네. 이러고 있었는데 근데 저희 심리학 5명 그 아름다운 그 시선에 들어오는 그 엄청난 경치들을 놔두고 그 앞에 지금 두 사람이 이러고 싸우고 있으니까 쟤네들은 왜 싸우고 있을까? 저 사람의 심리 상태는 뭘까? 이렇게 딱 이거 때문에 싸우는 거야. 막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되는군요. 네. 사실은 우리 인간도 우주의 일부잖아요. 네. 우주의 일부인데 사실은 우주나 풍경이나 자연은 별로 관심이 없고 네. 사람한테만 관심이 있다 사람한테만. 보니까 너무 사람만 본다는 단점도 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쯤에서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는 시간을 좀 가져볼까 합니다. 심리학자 김경일에게 묻는다. 우리들의 잡생각. 자, 니즈도 오늘 교수님 오셨는데 뭐 질문하고 싶은 거 있나요? 자기 자신의 심리에 대해 공부를 하다가 이렇게 딜레마에 빠지거나 이렇게 자괴감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을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풀어 나가는지가 되게 궁금해요. 네. 오, 심오한 질문인데요. 내가 요즘 왜 이렇게 깜빡깜빡하지? 아, 네. 그다음에 내가 요즘 왜 이렇게 될 것 같은데 하면 안 되지?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를 또 빨리 찾아서 해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리학자는 자기 결격 사유를 전공으로 해야 성공한다라는 농담을 저희들끼리도 네.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우울함을 정말 많이 강하게 느꼈고 심지어는 그래서 우울증을 강하게 알아봤다. 사실 역으로 보면 그분은 굉장히 좋은 우울증 상담 치료자가 될 수도 있을 수 경험을 있죠. 해봤으니까. 네. 여러분들이 주신 질문들 이쪽에 한번 다 모였거든요. 네. 제가 이 중에서 골라서 한번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리학과는 대학원까지 나와야지 취업이 된다고 하던데 그런가요? 라는 질문이 있네요. 예전에는 어떤 분야든 이렇게 지식의 양이 많지가 않아서 네. 대학을 졸업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전문가가 됐었죠. 네. 이제는 대학에서는 그렇게 많이 배우고 제가 대학교 다닐 때보다 훨씬 더 공부를 많이 하시는데도 이 양이 워낙 많아지고 그다음에 파봐야 될 것들이 많아지니까 네. 지금은 사실은 이런 게 있구나, 이런 게 필요하구나. 그래서 나중에 이런 문제가 생기면 이런 걸 좀 더 깊이 파야 되겠구나. 이런 정도의 교육까지는 가능한데 그 사람을 소위 말하는 전문가를 만드는 건 분명히 한계가 있죠. 심리학은 특히나 내가 어떤 분야의 심리학 전문가라고 불리고 싶다 혹은 그렇게 활동하고 싶다면 대학원까지는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일반적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또 심리학과 같은 학문은 아까 전에 또 분야도 굉장히 또 다양해지기 네, 때문에 네. 대학원에서 또 그걸 또 많이 또 심층적으로 연구하는 거죠. 그렇죠. 네, 네. 심리학자의 직업적 전망은 어떤가요? 라는 질문을 좀 하셨네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래서 왜 임상심리학, 상담심리학 하신 분들이 대부분 이제 그 치료 장면이나 상담, 청소년 문제 뭐 이런 것들 많이 이제 하러 가셨고요. 네. 그런데 분야가 참 많아지죠. 그래서 광고 만드는 그 분야에도 심리학자들이 많이 가 있고, 네. 그 다음에 심지어는 항공기 안전과 관련된 그 시뮬레이션 하는 파트에도 가 있어요. 그래요? 졸업생 중에 한 분이. 네. 또 왜 프로파일러들도 이제 나오죠. 네, 프로파일러. 네. 그리고 교도소에서 교정직에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네. 사회복지와 연결된 직업도 많이 가지고 계시고, 전통적으로 그리고 기업에서 왜 인사, 조직, 이게 뭡니까? 사람을 채용하고 교육하는 그런 분야 되게 많이 그 가 분야에도 계시고요. 심리학자들이 네, 있군요. 네. 심지어는 가전제품, 신제품의 색깔을 정하는 네네네. 그 질문도 저희가 받고 그 일도 할 정도니까. 디자인적인 것도 어떻게 보면 네. 소비자 심리에 또 맞는 그렇죠. 제품들을 만들어야 되니까요. 네, 네. 와, 정말 이 활용도가 무궁무진할 것 같습니다. 심리학자, 과연 어떤 사람한테 좀 어울릴까요? 내성적인 사람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분야인가요? 왜냐하면 심리학자는 뭔가 말을 되게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네네. 누군가를 만나서 그분을 치유해줘야 되니까 네네. 약간 내성적인 사람은 잘 못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저 성격 검사하면 내성적으로 나와요. 그래요? 내성적이세요? 네. 성격과 직업은 크게 관련이 없습니다. 좋은 심리학자가 되기 위해서 나는 심리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이런 성격이면은 힘들지 않을까요라는 질문은 저는 안 받겠다는 겁니다. 네, 누구나 될 수 죄송하지만. 있다. 네. 네. 그런데 관심. 흥미나 관점은 필요하죠. 저 사람 왜 저래? 라는 질문을 하기 시작하면은 이건 좋은 거죠. 왜?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저 사람, 사람이죠. 사람에 관심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저럴까? 왜 저래? 왜 그래? 이게 뭡니까? 이제 왜가 궁금해진 거예요. 이 질문을 하시면 자기한테 맞는 심리학은 반드시 있습니다. 심리학 관련 분야에서 활동하기 위해서 자격증이 필수인가요? 이제 세상에는요, 어떤 자격증이 그 사람의 어떤 발전이나 능력, 생계, 네. 어떤 미래를 보장하는 이런 거는 이제 없습니다. 맞아요. 뭐 어떤 직업도 마찬가지예요. 맞습니다. 우리 운전면허증이 있어도 운전 못하는 분들 많잖아요. 맞아요. 사고도 많이 나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운전면허증조차도 그런데 네. 이런 심리사 전문가 자격증 같은 거는 사실은 그 사람이 정말 최소한의 그 소양을 갖췄다라고 하는 증명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지, 자격증을 가지면 이런 직업을 가질 수 있고 자격증을 따면은 그 다음부터 뭘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중간에 공부하시는 과정도 재미없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도 내가 좋은 발전을 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앞으로 혹시 해보고 싶으신 연구가 있으신가요? 우리 심리학자들과 심리학 책에서는 기쁨, 분노, 화 뭐 이런 것들을 열심히 얘기했지만 감정은 그것들이 절묘하게 조금씩 섞여 있는 훨씬 더 하지만 우리가 많이 경험하는 감정들입니다. 예를 들자면요, 설레임 같은 거. 설레임? 네. 좋은 표현은 아닙니다만 찝찝함. 찝찝함. 그렇죠? 그러네요. 그다음에 불길함. 맞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호기심. 네. 이게 사실은 슬픔과 분노, 기쁨 이런 것보다는 우리가 훨씬 더 많이 느끼는 맞아요, 감정이고 맞아요. 우리를 움직이게 만들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네. 그런 영역에 이제 심리학자들이 가고 있고 저도 또 그래서 그런 연구들을 앞으로 해보고 싶습니다. 뭐 재밌네요.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김경일이 생각하는 좋은 심리학자란 무엇입니까? 저 사람이 나와 다르다라는 거를 인정을 하는 심리학자가 좋은 심리학자였습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동질적으로 살아오니까 환경까지도 저 사람이 나랑 다르다라는 거를 못 받아들이죠. 인정하고 이해하는 걸 힘들어하는데 다르다라는 것을 아주 제대로 공감하고 왜 다를까 이렇게 아주 가치중립적으로 살펴보는 그런 심리학자가 네. 제가 봤을 때는 지금까지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제일 좋은 심리학자가 될 것 같고요. 저도 네. 그렇게 되려고 노력 중입니다. 오늘 바쁜 시간 쪼개서 나와주신 우리 김경일 교수님 정말 감사드리고요. 아유, 네, 너무 감사합니다. 재밌고 흥미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심리학자 김경일 교수님과 함께한 대도서관 잡쇼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로봇하면 다 아는 팀들이 다 나왔어요. 딱 가서 봤더니 내가 제일 짱이었어. 넘어지면 완전히 다 고장이 나고 내 자식이 넘어지는 것 같아요. 웃어서 죄송합니다. 제 차를 오늘 친히 운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옆에 계십니다. 이분을 소개합니다. 야, 엄청나요. 기계공학하고 전자공학을 합쳐야 로봇이 나와요. 기왕 융합할 거 총 딱 들고 너는 낙하 딱 이렇게 딱 떨어져가지고 막